안녕하세요. 삶이 어렵고 힘들다 느껴질 때 종종 사연 유튜브를 청취하는 40살 후반 남자입니다. 얼마 전 마침 휴가 기간이어서 저는 그동안 제가 겪어온 삶의 이야기를 손으로 꾹꾹 눌러 적어 사연 유튜브에 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 사연이 채택돼 오늘 이 시간 제 글로 청취자분들을 만나뵐 수 있다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 제가 청취자분들에게 전해드릴 사연은 20년 전 제가 20살 후반에 겪은 일입니다. 여러분은 막장이라는 낱말의 뜻을 알고 계신지요? 막장이란 석탄을 캐는 갱도에서 더 나아갈 수 없는 막다른 곳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빗대어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막장이지요. 완전 막장이네. 막장에 갇힌 것 마냥 어둡다. 왜 이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그 막막하고 어둡기만 했던 막장 중에 막장 같았던 그 시절로 돌아가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부모님 슬하에 일란성 쌍둥이로 태어나 자랐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났고 형이 대학 진학을 위해 부산을 내려가기까지 저희 가족은 줄곧 서울에서만 생활했었습니다. 형은 아버지의 가업을 잇기 위해 성적에 맞춰 부산에 있는 대학 컴퓨터공학과에 진학했고 성적이 좋았던 저는 서울 중위권 대학 법학과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부모님은 넉넉하지 않은 가정 형편에서도 열심히 공부에만 매진하는 저희 형제를 두고 늘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인생 뭐 이간디? 나서 공부하고 결혼하고 자식 새끼 낳고 그게 다지 뭐. 근데 나가 어렵게 산 만큼 그것이 또 복이 돼본 게 아닌가 싶어. 영무이 엄마, 우리 아들내미 두 놈 어디 학원 한번 안 다니고 저렇게럼 1등, 2등, 3등 해오는 게 어디냐 이 말이오. 아버지께서는 불쾌하게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오실 때면 늘 어머니 옆에 앉아 어머니에게 자랑하듯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대학 졸업 후 컴퓨터 관련 대기업에 입사하신 분이셨습니다. 기업에 입사한 지 5년도 지나지 않아 아버지는 당신의 능력을 인정받아 승승장구하며 한 계단 한 계단 쉽게 오르듯 승진하신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2년 정도 지나 IMF가 터졌고 그때 아버지는 구조조정 대상자에 올라 어쩔 수 없이 회사에서 이르게 퇴직하시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갖고 계신 분이었다 하더라도 구조조정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없었습니다. 당시 그 기업은 사업 간부할 것 없이 임직원 50% 이상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삼았었으니까요. 불행 중 다행이라고 아버지께서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회사에서 받은 돈을 저축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경기에도 사람들의 꾸준한 수요가 있는 컴퓨터 수리, 매입, 매매 등등의 컴퓨터 업계에 뛰어들어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셨죠. 저희 형제는 그런 아버지의 눈물겨운 모습을 보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공부밖에 없다 생각하며 아버지의 노력만큼 저희 역시 최선을 다해 학업에 매진했습니다. 하지만 IMF로 아버지께서 실직하신 게 어머니께 큰 스트레스가 됐던 걸까요? 어머니는 IMF가 터진 다음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회사에서 퇴직하신 지 3년 되던 해에 직장암 2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암이 초기에 발견됐기 때문에 고통은 따랐지만 항암 치료를 통해 어머니는 짧은 기간에 건강을 회복하실 수 있었습니다. 대학 입시를 마치고 대학 합격이 결정되기 전까지 저희 형제는 당연하다는 듯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바쁜 아버지의 일을 돕기도 했고 공사 현장, 편의점, 배달, 전단지 배포 등등 가리지 않고 하루하루 학비를 벌기 시작했던 거죠. 여우비보다는 굵고 장대비만큼은 아닌 비가 뜨거워진 아스팔트를 촉촉하게 적시던 어느 여름날 밤이었습니다. 그날은 마침 저희 가족이
다 함께 저녁 외식을 하기로 했던 날이었습니다. 각자 아르바이트를 마친 저희 형제는 먼저 집에 도착해 어머니를 모시고 아버지와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로 향하기 위해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어머니 핸드폰으로 낯선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안녕하세요. 정길수 씨 아내분 되시나요? 네, 그런데요. 누구시죠? 네, 여기는 불광동에 있는 참사랑병원 응급센터입니다. 남편분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지금 응급실에서 치료 중에 계세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남편분께서 목, 척추, 장기 등 손상이 너무 심하셔서 가족분들이 지금 곧장 병원으로 오셔서 임종을 보셔야 할 것 같아 전화를 받는 어머니는 상대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아니야. 연거푸 어머니는 혼잣말을 하시며 현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내 정신이 드셨던지 전화가 걸려온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거셨습니다. 어디로 가면 돼요? 네? 참사랑병원? 도착하면 응급센터 바로 보이는 거예요? 말 좀 해봐요. 그리고 임종이라니 무슨 말이라도 해보라고요. 어머니께서 전화를 끊고 저희 형제는 서둘러 근처 택시를 호출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마침 병원 응급센터는 1층에 위치해 있어 쉽게 아버지가 계신 곳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형제는 병원 문을 부술 듯 박차고 들어가 서둘러 환자들이 누워있는 병상을 향했습니다. 하지만 응급실에 상주하고 있던 보안 요원 둘이 저희 앞을 막아섰습니다. 보호자님, 진정하시고 일단 환자분과 관계랑 각자 성함 이 종이에 먼저 좀 적어주세요. 그래야 면허 가능하세요. 이런 젠장, 지금 니들 나랑 장난해? 전화 받고 왔다고. 우리 아버지 지금 돌아가실 수도 있다고. 전화 받고 왔다고 당장 안 비켜? 흥분한 형은 건장한 2명의 보안 요원을 밀치며 아버지가 누워 계실 병상에 들어가기 위해 극렬하게 저항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저는 보안 요원이 내민 서류에 서명과 사인을 했죠. 서류를 받아든 보안 요원 둘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간호사의 안내로 저희 가족은 아버지가 누워 계신 병상 앞에 서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사망하셔서 흰천을 몸에 두르고 계셨어요. 어머니는 흰천을 내리고 아버지 얼굴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러고는 그 자리에서 바로 졸도하셨죠. 형 역시 졸도에 가깝게 바닥에 무릎을 꿇고서는 가쁜 숨을 연이어 내쉬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었던 일은 얼어붙은 몸으로 죽음에 이른 아버지를 목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경찰 말에 의하면 아버지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에 걸려 가장 앞에 차를 타고 계셨답니다. 좌회전 신호가 들어왔고 아버지는 천천히 좌회전을 하셨다고요. 하지만 왼쪽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고속도로로 전진해 오던 20톤 대형 트럭은 그대로 아버지의 다마스 차를 덮치고 말았습니다. 왼쪽 운전석에 앉아 계시던 아버지는 덤프트럭과 충돌할 때 그 충격을 모두 정면으로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차량이 가루가 됐듯 으스러졌으니 아버지 몸 상태는 말할 것도 없었죠. 지금 이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이 내 아버지인가 싶을 정도로 알아볼 수 없는 얼굴 형체. 평소 배가 많이 나오셨기 때문에 불룩하게 솟아있어야 할 아버지 몸통은 어린아이가 생각 없이 함부로 주무른 찰흙처럼 여기저기 솟아있기도 눌려있기도 했습니다. 바깥쪽으로 꺾여 침상이 완전하도록 반듯하게 눕혀진 아버지의 발목과 발, 피, 그리고 또 피. 아버지의 온몸이 피로 얼룩져 있었던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사망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저 또한 콱 숨이 막혀 도저히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형을 챙겨야 했기 때문에 몇 번 심호흡을 하고 어머니와 형을 모시고 응급실에서 나와 담당 주치의가 있는 진료실로 향했죠. 유감입니다. 죄송스럽게도 아버님께서 병원에 도착하시기 전 이미 회복 불가할 만큼 신체가 훼손돼 계셨어요. 병원에 도착하신 지 5분도 채 안 돼 운명하셨고요. 더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의사의 말을 전해 듣고 진료실에서 나온 저는 정신이 혼미한 어머니를 먼저 그 병원 병실에 입원시켜야 했습니다. 겨우겨우 정신을 차린 형은 저를 도와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병원으로 올라갔고요. 참새랑병원 7층 병실에 입원한 어머니를 간호사들이 케어하는 동안 저희 형제는 병실 앞 의자에 앉아 둘 모두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넌 여기서 어머니 모시고 아버지 장례 절차 알아봐. 그리고 아버지 장례 절차 그대로 잘 따르고 있어. 나는 집에 가서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 친척분들, 지인들한테 모두 연락할게. 어르신들 만나 장제할 때나 유해 봉안할 곳도 좀 알아보고 올게. 급한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해. 너나 나나 지금 제정신 아닌 거 안다. 그래도 힘내서 마음 좀 추스르고 아버지 가시는 길이라도 편히 가실 수 있도록 조금만 더 힘내자.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해. 알았지? 병실에 누워 계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머니를 두고 저희 형제는 황망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보내드려야 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몸이 화장터로 옮겨져 화장되는데 장례식 내내 참았던 눈물이 울컥하고 터지더니 멈출 수 없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사람의 몸이 불에 타 뼈가루만 남긴다는 것. 그건 오랜 시간 아버지와 함께 만들어온 기억, 추억 모두를 태워버리는 일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인천에 있는 가족공원에 아버지를 수목장으로 모시고 저희 형제는 텅 빈 마음이 돼 서울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적게나마 모아두신 돈, 부조금으로 받은 돈 등등은 장례식 비용과 어머니 입원비로 들어갔습니다. 비용을 모두 치르고 보니 남은 건 2학기 정도 대학에 다닐 수 있는 돈뿐이었습니다. 전세로 살고 있던 집은 시세가 5천만 원가량 됐지만 어떤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집이었습니다. 저의 부모님이 함께 결혼 생활을 시작했고 저희 형제가 태어난 곳이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 마침내 각 대학 합격 발표가 시작됐고 형은 무난하게 부산에 있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중상위 대학 3곳 모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법학과 최상위 교육 대학인 대학에 진학하고 싶었지만 등록금, 생활비, 용돈 등등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숙고 끝에 서울 중위권 법학대학에 4년 장학생으로 입학하기로 했습니다. 쇠락해진 몸으로 병원에서 퇴원해 집으로 돌아오신 어머니는 하루하루 몸이 더 상하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한 끼도 겨우겨우 드실 수 있을 정도로 어머니는 약해져 계셨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년 가까이 됐을 즈음 어머니는 다시 암이 재발하셨습니다. 치료비 같은 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삶에 대한 의지, 의욕 모두를 내려놓고 지내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형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년도 채 안 돼 다시 어머니를 보내드려야 했습니다. 어머니를 보내드리고 형과 함께 포장마차에 들러 술을 마시던 날이었습니다. 영문아, 나 학교 때려치우려고. 이제 도저히 더 못할 것 같다. 공부하면서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이제 한계다. 투정이 아니야. 등록금, 생활비, 학과 실습비, 재료비, 용돈 같은 건 상상조차 할 수가 없을 지경이다. 그럼 뭘 어쩌게. 이제 3학년이야. 지금은 몸도 마음도 상할 대로 상해서 그런 것뿐이야. 휴학하고 형 군대 다녀와. 가서 사람들이랑 섞이면서 다시 마음 회복하고 돌아와. 돌아오면 그땐 모든 게 달라져 있을 거야. 아니지. 군대? 군대 가면 쌓인 마음 때문에 아마 총구를 내 머리에 겨눌지도 모를 일이다. 난 이제 정말이지 지겹도록 지쳐버렸다. 더 아무것도 못하겠어. 정말이야. 다 내려놓고 훌훌 털고 어디든 떠나고 싶다. 알아, 그 마음. 나도 그래. 어차피 우리 둘 다 군대는 가야 하는 거잖아. 이번에 휴학하고 같이 입대. 제대하고 나와서 다시 시작하자. 형이 나보다 더 잘 알잖아. 대학은 졸업해야 된다는 거.
어렸을 때부터 유독 바다를 좋아하던 형은 해군에 입대해 전역했고 저는 육군에 입대해 전역했습니다. 저는 저희 형제가 전역하고 다시 만나면 희망에 부푼 삶을 서로 이야기하게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육군 보병으로 평범하게 군 생활을 한 저와 달리 대부분의 시간을 바다에서 보냈던 형은 마음속 병이 깊어질 대로 깊어져 전역했습니다. 전역한 뒤로 하루하루를 우울하고 괴로운 마음을 술로 달래려 했습니다. 전역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음을 다잡을 때까지 부산에 있는 고시원에서 하루하루 소일이나 하면서 앞으로 할 일을 생각해 보겠다는 형의 말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형이 알코올에 의존하는 상태를 생각하면 두려울 만큼 불안함이 컸지만 저는 그래도 형을 다시 한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형은 다시 부산으로 내려갔고 저는 대학에 복학해 아르바이트와 공부를 병행하며 마침내 대학을 졸업하게 됐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법고시 시험 준비를 하기 전 오랜 시간 못 받고 또 못 볼 형이 걱정돼 부산으로 내려간 날이었습니다. 형과 몇 번 택배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형이 지내고 있는 고시원은 쉽게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고시원에 도착해 형이 묵고 있는 304호 문을 두들겼습니다. 형! 나왔어. 안에 있어? 문 좀 열어줘. 방 안 기척을 살펴보니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핸드폰을 꺼내 다시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음이 2번 흘러가자 형이 묵고 있는 304호실에서 형의 핸드폰 벨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형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닌가 다급해진 저는 얼른 고시원 1층 총무실로 내려가 사정을 이야기하고 304호실 문을 열어달라 부탁했습니다. 사정을 전해들은 고시원 총무는 어떤 사정인지 다 알고 있다는 듯 서둘러 저와 3층으로 올라와 304호실 문을 열어줬습니다. 문이 열리자 방 안에 쌓인 술병, 과자봉지, 먹다 남은 컵라면, 빵 위를 기어다니고 있는 구더기가 쾌쾌하고 불결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는 순식간에 복도를 덮쳤습니다. 사람 하나 겨우 누울 수 있는 침대에 누워있던 형은 예전의 몰골이 아니었습니다. 피골이 상접하다는 표현이 있듯 달랑 팬티만 입고 있던 형 몸은 앙상하고 기괴해 보이는 삐쭉 보란 듯 뼈맛 솟아 있었습니다. 손으로 형의 어깨를 세차게 내리치며 형하고 불러봐도 형은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코 아래 손을 대보니 호흡은 있었지만 술을 얼마나 마신 건지 형은 잠에서 깨어날 기미가 없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 사법고시를 준비해야 했던 제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저는 부산에 위치한 알코올 중독 전문 정신병원에 형을 입원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디에 찌은 것인지 부러진 앞니 3개, 동생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해진 정신, 사시나무 떨듯 떠는 몸. 저는 그런 형의 모습을 도저히 케어할 수 없다 생각한 것입니다. 용산역에 도착해 역 바깥으로 나오자 햇살, 바람의 결이 모두 변했다는 걸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품고 있던 사법고시, 변호사에 대한 희망, 어쩌면 하고 제 인생에 주어질 행운과 축복, 삶에 대한 의지와 의욕, 노력,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던 그것들이 한순간 사라져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까지 제게 너무도 소중했던 사람들, 그래서 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 주었던 사람들, 그 모두가 제 몸에서 빠져나간 듯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고시 공부를 위해 공부할 책, 강의, 공부하는 동안 지출할 돈 등을 따져봤지만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를 살고 있을 뿐임에도 어쩐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모두 끝나버린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매일매일 꿈에서 돌아가신 부모님, 폐인이 된 형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저 또한 형처럼 하루하루 망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 척박한 마음을 달랠 수 있었던 건 단 하나, 형이 선택했던 술뿐이었죠. 하는 것 하나 없이 부모님이 남기신 집에서 저는 5개월 가까이 술만 마셔댔습니다. 5개월이 지나자 고시 공부를 하기 위해 준비해둔 모두가 바닥나기 이르렀고요. 이래야 했습니다.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술을 마시기 위해 말입니다. 공사 현장에 나가 석재 조공, 실리콘 조공, 해체 작업 등등을 했지만 날카롭게 변해버린 성격 때문에 준기공, 기공들과 언쟁을 벌이고 싸우는 게 일이었습니다. 저는 어떤 누구에게도 친절하지 않았고 문제가 됐습니다. 일수였습니다. 그나마 제가 할 수 있었던 일은 공사 현장에서 철거된 건설 자재를 옮기고 정리하는 자재 정리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적어도 일하는 동안 누군가 제게 말을 걸거나 명령하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나마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공사장에 나가 일하고 20만 원 가까이 돈을 받았던 거죠. 그렇게 허송세월 보내는 동안 시간은 무심하게 앞으로 계속해서 흘러갔습니다. 그 즈음 그나마 숨통이 좀 트이는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아침 역시 잠에서 깨자마자 근처 편의점에 술을 사러 나가는 길이었죠. 편의점 가까이 다다를 쯤 지나쳐온 골목길에서 살려주세요.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울이다, 서울. 뭔 일이든 생길 수 있는 서울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여자의 도움을 무시하고 저는 편의점 코앞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살려주세요. 제발,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이전보다 더 크게 다급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돌려 골목길로 향했습니다. 골목길에는 커플로 보이는 젊은 남녀가 누가 봐도 심하게 다투고 있는 것처럼 서로 엉기기도 하고 뿌리치기도 하면서 서 있었습니다. 야, 여자가 살려달라잖아. 좀 살려줘. 살려주는데 돈 드냐? 당장 그 여자 손 놔두고 갈 길 가게 해. 너 누구냐? 나 알아? 야 알아? 이런 미친 자식. 네 가던 길 가. 뭣도 모르면 주둥이 다물고 가던 길이나 가라고. 나이도 어린 놈이 찍찍 반말이네. 너 지금 그 여자 스토킹하는 거야. 협박하는 거고. 어떻게 경찰에 신고라도 해줘? 여자 보내랄 때 보내고 여기서 당장 꺼져. 이런 개자식이. 말을 마친 남자는 제 앞으로 다가오더니 세차게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더 처맞기 싫으면 꺼져. 주둥이 한번 더 놀려봐. 귀싸대기로 안 끝난다. 이 자식 봐라. 이 여자 네 여자친구냐? 다른 사람 뺨 때려가며 지켜야 할 만큼 사랑하는 거야? 거지 같은 자식아. 사랑하면 그 여자 원하지 않는 건 안 해야지. 안 그래? 조용히 꺼져. 너 같은 떨거지랑 더 얽히기 싫다. 아, 그리고 여자분. 이 자식은 제가 잡고 있을 테니까 갈 길 가세요. 다시 이 자식한테 전화 오고 문자 오고 카톡 오고 글 적힌 편지 같은 거 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눈앞에 있던 남자는 다시 제 뺨을 때렸고 이번에는 구두 앞으로 제 정강이를 강하게 후려쳤습니다. 벌써 3대째네. 돈이 많은 거야? 아니면 법이 우스운 거야? 거참 새끼. 배짱이네. 자, 왼쪽 뺨이다. 여기도 때려라. 신랑이 중이던 저희를 본 여자는 서둘러 바닥에 떨어진 가방을 챙겨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아, 이봐 아가씨. 경찰에 신고고 접근금지 신청도 해야 돼. 요즘 GPS 추적기도 준다더라. 그것도 신청하고. 아, 그리고 아가씨, 뭐 이딴 새끼랑 연애를 했어. 뭐 아무튼 가는 길이라도 잘 가. 건강하고. 말이 끝나기 무섭게 얼굴, 몸, 다리 할 것 없이 상대 남자는 손과 발로 저를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제가 반격해 상대 남자를 다치게 하면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 남자가 저를 때리다 넘어진 사이 그 남자 등 뒤로 돌아가 죽어도 놓지 않겠다는 듯 두 팔을 두 손으로 결박했습니다. 남자는 몸부림쳤지만 팔과 다리로 강하게 결박하고 있었던지라 남자는 결박을 풀지 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사람 없나요? 여기 폭행범 있어요! 살려주세요! 제발 신고 좀 해주세요! 엎치락 뒤치락 하는 동안 저는 발악하듯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마침 길을 지나던 행인이 있었고 저와 그 남자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를 해줬습니다.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는데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일방적으로 당한 폭행이니까 합의금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으려나? 상해죄를 걸까 말까? 나쁜 자식 같으니. 이 생각을 하면서 경찰서 정문을 나서는데 제 자신이 어찌나 믿고 싫던지 견딜 수 없을 만큼 제 자신이 수치스러웠습니다. 겨우 돈벌이 하는 수단으로 얻어맞기나 하고 합의금 몇 푼 받는 게 일이라니. 그렇게 저는 좋지 않은 마음과 쑤시고 얼얼한 몸을 끌고 집으로 돌아와 그대로 잠들었습니다. 사실 상대방은 상해죄에 속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해죄로 고소하지 않고 폭행죄로만 고소했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소권이 없어 상대 남자가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저보다 더 어린 젊은 남자애였고 앞이 창창할 그의 마음에 빨간 줄이라는 멍해를 얹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고 저는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합의금으로는 물론 다시 술을 마시기 급급했고요. 사건이 있은 지 2주 정도 지나서였을 겁니다. 하루 일과대로 아침에 잠에서 깬 저는 다시 술을 사러 편의점에 가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있던 골목을 지나치는데 갑자기 제 옆에 검은 제네시스 차량 한 대가 멈춰서더군요. 그러려니 하며 가고 있던 길을 가는 저였는데 느닷없이 제네시스 차량이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크게 3번 클렉슨을 울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운전석에 앉아있던 남자가 황급히 내려 제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명희 의원 모시고 있는 수행비서 박찬호입니다. 차에 김명희 의원께서 타고 계십니다. 의원님께서 잠시 차에 오르시라고 합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의원? 수행비서? 영문을 알 수 없던 저는 자리에 가만히 서 어리둥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뒷좌석에 타고 있던 사람이 차에서 내려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영문 씨. 중도정당 김명희 의원이라고 합니다. 다름 아니고 긴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잠시 차에 타시겠습니까? 네. 말을 얼버무리며 저는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의 차에 올랐습니다. 운전석에 수행비서라는 사람이 올라타고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한 2주 영무 씨 찾으려고 애를 먹었어요. 인상착의만 알아서는 도저히 찾을 수 없겠다 싶었던 겁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경찰서에 아는 사람한테 부탁해 영무 씨가 어디 사시고 무얼 하는지 좀 알아봤어요. 실례가 됐다면 정말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근데 중도정당 의원님께서 왜 저를... 제가 이것부터 말씀드렸어야 했군요. 2주 전에 이 근처에서 사건이 하나 있었지요. 영문 씨와 젊은 남자 사이 폭행 사건 말입니다. 두 사람이 엉겨붙어 있는 사이 제 딸은 무사히 탈출해 집에 돌아올 수 있었고요. 그럼 그 여자분 아버님? 네, 맞습니다. 딸애가 워낙 말이 없는 성격이라 집 밖에서 일어난 일은 도통 어떤 이야기든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날 집에 돌아왔을 때 표정이 너무 좋지 않아 무슨 일이 있었냐 물었지만 역시 아무 대답하지 않더군요. 저는 친구들이나 남자친구와 싸웠겠거니 그러려니 하고 말았죠. 네, 그러셨군요. 따님이 집에 잘 귀가해 잘 지내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고마웠다는 말씀하시려고 저를 차에 태우신 건가요? 근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요.
실은 그날 사건으로 사건이 다 끝난 게 아니었어요. 영문 씨와 얽힌 그 어린 남자 말이에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폭행죄로 경찰서 들락날락하면서도 집요하게 제 딸아이에게 계속해서 접근해 왔습니다. 전화로, 문자로, 아파트 담장 낙서 등 할 수 있는 수단이란 수단 모두를 동원해 저의 딸애를 스토킹하고 협박했어요. 지금 당장 집 앞으로 안 나오면 딸애는 물론 저희 부부 내외까지 죽여버리겠다면서요.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지금 그 일은 잘 해결됐습니까? 네. 하지만 그 일은 제가 해결한 게 아니었습니다. 딸애가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가 그 어린애가 보낸 메시지, 전화 기록, 아파트 벽에 써둔 협박 등등 스토킹 협박 자료로 제출했어요. 그러고 또 경찰에게 긴급 잠정 조치, 접근 금지 신청을 하고 딸의 위치가 바로바로 경찰서로 전송되는 GPS도 받아왔고요. 저는 이 모든 사실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잠시 산책하러 나갔던 딸애가 수련관 센터 건물 뒤에 숨어 딸애를 기다리고 있던 그 남자애를 신고하고 경찰에 체포하면서 사건의 전말 모두를 알게 됐죠. 대화를 주고받은 사이 차는 혼잡한 영등포를 빠져나가 물레동에 있는 근린공원에 다다랐습니다. 아마 영문 씨가 저의 딸애한테 스토킹 협박한 자료, 긴급 잠정 조치, 접근 금지 신청하는 걸 알려주지 않았더라면 저희 가족에게 어떤 흉악한 일이 일어났을지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자, 괜찮으시면 내려서 좀 걷도록 하죠.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수행비서는 근린공원에 저희를 내리게 하고 공영주차장을 찾아가는 것인지 근린공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어색하게 둘만 남은 저희는 이어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는 지금 인천구치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그 사람 집이 인천이라 이번 주에 인천구치소로 이감됐다고 하더군요. 그래야죠. 죄를 지었으니 마땅히 벌을 받아야죠. 네. 하여튼 참 다행입니다. 사건이 잘 마무리돼서요. 그런데 외람되지만 제게 뭐 더 하실 말씀이...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려야겠네요. 단순해 보이는 사건이 흉악범죄로 커질 수 있었으니까요. 이 일에 대해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송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경찰서에서 영문 씨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얼 했고 또 어떤 공부를 했는지를 조금 알아봤어요. 그리고 지금은 형이 알코올 중독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고 영문 씨 역시 형과 다를 것 없이 피폐해져 지내고 있다고요. 그에 대해서는 따로 더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말하고 싶지도 않고요. 혹시 제게 삶의 조언, 충고 같은 걸 해주시려고 하는 건가요? 일 없습니다. 그게 의원님 뜻이시면 전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영문 씨, 보기보다 성격이 있으시네요. 아니요. 조언이나 충고 같은 걸 하려고 이 자리로 모신 게 아니에요. 이건 제 명함입니다. 저는 지금 사람이 필요합니다. 법과 가까운 일을 해줄 사람이죠. 건네받은 명함에는 중도정당 김명희 의원, 국회 사무실 호수, 전화번호, 팩스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삶에 대한 의지 모두를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감사한 제안입니다만 저는 지금 일할 능력도 심지어 체력조차 엉망인 상태입니다. 그런 일이야 저보다 더 유능하고 건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아닌가요? 다른 분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평양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라고. 영문 씨가 싫다면 저는 그저 되돌아가는 수밖에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제가 건넨 명함이 영문 씨에게 기회가 될지 아니면 그저 구겨서 하수구에 버려버리는 쓰레기가 될지 말입니다. 의원님과 만나고 집에 돌아온 저는 보름 가까이 고민했습니다. 나에게 맡기려는 일이 뭘까? 망가질 대로 망가진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다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삶의 현장으로 뛰어들 수 있을까?
술 아니면 단 하루도 견디지 못하던 저는 보름 동안 술 한 방울 마시지 않고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의원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게 제안해 주신 일 제가 하겠습니다. 한없이 약해지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의도에서 만난 의원님 얼굴은 따뜻한 봄날 햇살처럼 환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 자리에 앉아 저를 향해 의원님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직 날씨가 쌀쌀하게 느껴지는 초봄이었기 때문에 의원님과 저는 따뜻한 커피를 주문해 마셨습니다. 잘 생각했어요. 사람은 말입니다. 사람과 부대껴 일하고 실망하고 환멸도 느끼고 또 기쁨, 희열, 사랑도 느끼며 함께 어우러져 사는 겁니다. 제가 영문 씨 인생 선배로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그 다음의 삶은 모두 영문 씨의 몫이에요. 다시 한번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감사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 역시 다시 사회로 나와 사람들과 만나고 일하고 즐겁고 또 때로는 상처받기도 그래서 극복하기도 하면서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싶습니다. 외람되지만 의원님께서 제게 맡기실 일이라는 게 무엇인지요? 간단합니다.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희망하라는 말입니다. 이러저러한 복잡한 사정 때문에 그만두었던 사법고시 시험 다시 시작하세요. 합격 기한은 내년까지, 기한은 1년입니다. 영문 씨가 1년 공부하는 동안 영문 씨 주거, 생활비, 학비, 용돈 등등은 모두 제 사비로 충당할 겁니다. 그 이후에서라도 영문 씨는 당연히 죽기 살기로 공부해야겠죠. 이건 제가 영문 씨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선의로 베푸는 단순한 스폰서 같은 게 아닙니다. 영문 씨가 고시에 합격하고 연수를 받고 사회에 나와 변호사 등 검사가 되면 그것 자체가 사회에 이익이 되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일체 부담 갖지 마시고 다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변호사, 검사, 사회 이익이란... 넓게 또 멀리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문 씨의 그 사소한 선의 하나가 저희 딸, 저희 가족 모두의 안전을 지켜줬습니다. 물론 더없이 귀중한 경험이 되기도 했고요. 영문 씨가 사회에 나와 변호사, 검사, 어떤 일을 하든 영문 씨의 선한 영향력이 사람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랄 뿐입니다. 네,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이시라면 저 역시 변호사를 꿈꾸며 늘 바라왔던 것이기도 했고요. 제가 바라는 건 억울한 사람들, 어쩔 수 없이 범죄를 저질러 상처받길 바라는 사람들, 어떻게든 살기 위해 몸부림치지만 돈이 없어 정당하게 변호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돕는 게 제 희망이자 꿈이었습니다. 당신이 저희 딸애를 도와줬던 일이나 끝까지 범죄자를 선처하고자 했던 일, 당신이 부모님을 여의고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동안 겪은 고통, 그러나 살기 위해 더 치열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했던 일들, 그리고 마침내 여기까지 이른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궁극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 하나예요. 사람의 자격, 누군가를 돕기 위해 준비된 사람, 당신은 앞으로 더 큰 일을 할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제가 의원님의 말을 거절할 수 없었던 건 의원님의 제안이 부담스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 모두가 맞는 말씀이라 생각됐고 그 말씀이 제 마음, 영혼 모두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의원님과 저의 바람대로 1년 조금 넘게 공부해 사법고시에 합격했고 바로 연수원에 들어가 연수를 받았습니다. 의원님은 제가 법무법인이나 전문 로펌의 대표로 일을 시작하길 바라셨지만 저는 그 제안만큼은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저는 이미 의원님께 충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강남에 사무실을 둔 법무법인 다원에 소속돼 여러 사건을 변호하며 5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생활을 하는데 돈은 언제나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늘 근검절약하기 위해 노력했고
마침내 저는 작은 변호사 사무실을 열 수 있는 자본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같은 법무법인에서 일하던 선후배들 중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서로 잘 지내오던 분들 3분이 제 사무실에 적을 두길 바라셨습니다. 저는 저의 로펌이든 도움이 됐으면 됐지 거절할 까닭이 없는 제안이어서 저는 흔쾌히 수락했죠. 오랜 시간 합을 맞춘 변호사들이다 보니 로펌 회사를 확장하는 데는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의원님께서 계획하셨던 일이었는지 아닌지는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10년 전 우연히 골목길에서 제가 도움을 줬던 그 젊은 여대생, 지금은 숙녀가 된 그 여자와 함께 부부의 연을 맺고 슬하의 일란성 쌍둥이 자매를 두고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집안 가훈이자 제 삶의 목표로 삼은 한자 성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필귀정이라는 성어입니다. 모든 일은 반드시 순리대로 흘러간다는 뜻의 한자 성어이죠. 그러나 삶에 종잡을 수 없는 우연과 변수는 저의 부모님, 저희 형제를 막다른 막장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절망했고 또 삶에 불가해한 일들의 환멸을 느끼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한 사람에게 준 평범한 도움이 다시 제게 삶의 기회, 행운, 행복으로 다가올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인간사 세웅지 마라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도 사필귀정이라는 성어를 가슴속에 새겨두고 잊지 않고 지냅니다. 선을 행하면 선이 돌아오고 악을 행하면 악이 돌아온다는 원하는 것을 위해 일하면 그만한 보상과 보람이 주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항상 같은 자리를 맴도는 바퀴의 제자리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제가 고시에 합격한 이후 형은 빠르게 건강을 회복해 갔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혈육,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피부치여서였을까요? 형은 정신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제가 큰 동기가 됐던지 대학에 돌아가는 대신 직접 고객이 요청하는 현장을 다니며 컴퓨터 기술을 배우고 또 모은 돈으로 작은 회사를 하나 내게 됐습니다. 중소기업이라 부르기 부족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직원 서너 명이 늘 바삐 일하는 회사이죠. 그런 형과 연락하고 때로 시간이 맞아 술 한잔 기울이는 시간은 제게 더없이 행복한 순간이랍니다. 인생에 부침이 많았던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에게 역시 늘 선함과 강건함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